전 세계에는 열쇠가 없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목적지는 좋아요. 이름은 직접 지으세요. 인도의 사원입니다. 사원의 이름은 연꽃에서 나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주 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원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성한 장소 중 하나예요. 비슈누교의 108개의 사원 중 하나죠. 그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세기 타미러 문헌에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로 다시 돌아오세요.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사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원의 귀중품을 문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세기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원으로 가서 믿을 수 없는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6개의 거대한 비밀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방해문이 열리자 최소 220억 달러 상당의 황금, 우상, 목걸이,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또한 보석이 박힌 의식용 의상과 금색 코코넛 껍질도 발견했어요. 게다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에요. 일부 다이아몬드는 110캐럿에 달할 정도로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작은 순금 조각상은 약 3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동화 같은 보물이 발견된 후 사원은 첫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금속 탐지기, 카메라 및 기타 안전 예방 조치를 갖췄습니다. 이제 사원에는 많은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문 뒤에 더 신비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원에는 6개의 방이 있으며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은 A실부터 F실까지로 명명되었습니다. 탐험대는 매우 어렵게 이 중 5개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점은 기존의 기술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의 방 B는 여전히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 옆에는 조각된 코브라 2마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문은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첫 번째 문 뒤에 2개의 문을 더 발견했어요. 두 번째 문은 나무로 된 문이고 마지막 문은 철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문은 봉인되어 있었어요. 볼트, 손잡이, 걸쇠 등 어떤 진입 수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자들은 그 문을 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방 B에 터널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위의 이유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인도 고등법원은 B실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010년 프랑스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크레스피는 마추픽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주요 건물 중 하나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관광객이나 고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좁은 길에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곳이 잉카인들이 어떤 이유로 봉인한 입구라고 믿었어요. 그는 즉시 고고학자와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잠재적인 발견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메일과 전화도 없었죠. 2011년 그는 티에리 자민이 쓴 페루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곧바로 자민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자민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 후 자민과 다른 고고학자들은 비밀의 문을 조사하기 위해 마추픽추로 갔어요. 그들은 이 문이 실제로 잉카인들이 봉인한 입구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유명한 문 뒤에 2개의 입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메인룸과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3D 지도도 확보했죠. 분석 결과 여러 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는 거대한 사각형의 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오 레이더는 금과 은일 수 있는 금속을 감지했습니다. 자민과 그의 팀은 이곳이 히스패닉 이전 시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잉카인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문을 봉인했다고 믿었죠. 엄청난 보물이나 그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민은 또한 이 방을 찾으면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은 페루 당국에 공식적으로 방의 개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청이나 다른 고고학자들의 요청은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 문을 열면 고고학 유적지의 다른 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여 입구에 돌 블록이 통로를 막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미스테리는 이집트 기자에 있습니다. 탐험가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아무도 이렇게 강한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다시 육지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작은 녹색 섬이 보여요. 여러분과 친구는 브라질 해안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푸른 하늘을 가리는 검은 구름을 눈치채지 못했죠. 미지의 섬으로 다가가는데 뒤에 해안 경비대 보트가 보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외치는데 천둥 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저 섬에서 멀어지라고 한 것 같은데 친구가 말해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달리 나갈 줄가 없어서 여러분 그곳으로 계속 항해하죠. 섬 주변에 날카로운 다리들이 어둠 속의 칼처럼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요. 이제 해안 경비대가 뭘 경고한지 알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보트가 바위에 부딪혀요. 바닥에 구멍 났으니 가라앉기 시작해요.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둘 다 배 밖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와요.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입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친구가 난파선 근처에 누워있네요. 보안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대낮에 여러분이 그 섬의 해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살아남은 게 행운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건 어려울 거예요. 친구와 함께 코코넛과 바나나를 찾기로 하죠. 친구는 난파선으로 가서 약봉지를 꺼내와요. 그러고 나서 둘 다 모래 해변을 떠나 울창한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몇 걸음 뒤 이상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요. 친구를 바라봐요. 친구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소름이 등을 타고 내려가요. 발밑에 뭔가 살아 숨쉬는 게 느껴져요. 엄청 많아요. 아래를 보니 기어다니는 뱀이 보여요. 수십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다리를 감싸고 나무 속으로 들어가고 사방에 있어요. 움직이지 마! 친구가 말해요. 여기가 어딘지 알 것 같아. 질문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목소리를 빼앗겼어요. 친구가 여러분의 표정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네요. 우린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브라질 뱀섬에 와 있어. 이것들은 그냥 평범한 뱀들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파충류 중 하나인 골든 랜셋이에요. 이 섬 말고는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다른 뱀 종들의 개입 없이 이곳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했어요. 그 때문에 이 뱀의 독은 일반 독사의 독보다 5배 더 강해졌어요. 이들이 사실상 이 섬의 유일한 주인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작은 땅에 소름 끼치는 파충류가 밀집해 있는 곳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뱀들은 큰 2개의 점심 식사가 도착한 곳에 기뻐하고 있어요.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두꺼운 막대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도구예요. 독사를 만나면 천천히 물러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뱀이 너무 많아요. 공격적이고 굶주렸죠. 친구와 함께 여러분은 막대로 뱀을 물리쳐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나무에서 여러분의 어깨로 떨어져 목을 물어요. 독은 즉시 혈류로 들어가 근육에 영향을 끼쳐요. 마치 몸이 녹는 것 같아요.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목이 부어올라요. 친구가 여러분을 붙잡고 정글 깊숙이 데려가요. 여기 나무 사이로 오래된 등대가 보여요. 네, 이 건물 정말 눈에 띄네요. 1년에 한 번 해안 경비대가 그곳을 방문해요. 친구가 문을 부수고 여러분을 바닥에 눕혀요. 여러분은 물린 상처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다행히도 여러분의 친구는 의사예요. 친구가 필요한 약을 주사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줘요. 더 많은 위험이 생기기 전에 몇 분 정도 쉴 수 있어요. 친구가 수천 년 전에 이곳에 독특한 뱀이 나타났었다고 말해줘요. 이 섬은 오랫동안 브라질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거대한 홍수가 그 대륙으로부터 이곳을 갈라놓았어요. 이 부분의 땅은 온 세상과 단절되었고 이게 내부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곳에 살던 독사는 골든 랜셋으로 진화했어요. 그들은 빠르게 섬의 주요 주인이 되었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을 파괴했죠. 하지만 어떻게 먹잇감 없이 남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남은 거죠? 자연과 진화 덕분이에요. 이 섬은 많은 새들의 경유지예요. 장거리 비행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잠시 쉬어가죠. 전에는 뱀에 물리는 것이 새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해가 안 됐어요. 새들은 겁을 먹고 뱀에게 먹히지 않고 날아갔죠. 하지만 수년간의 진화 끝에 이 섬의 주인은 한번 물면 새가 다시는 날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독을 갖게 됐죠. 오래전에 해적이 이곳에 보물을 숨겼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찾지 못하도록 금을 지키기 위해 그는 뱀을 데려왔어요. 물론 여기엔 동전이 든 상자는 없었지만 이 섬은 오늘날에도 현대 해적들에겐 매력적인 곳이에요. 골든 랜셋은 비싼 상품이라서 나쁜 사람들이 파충류를 사냥하기 위해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그래서 섬 주변에 해경이 항상 근무 중이죠. 이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비병을 지나친다 해도 바위를 직면해야 할 거예요. 오직 생물학자와 과학자들만 그 지역의 동물군을 연구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요.
방문에 필요한 조건은 뱀의 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의사가 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해적들과 수많은 독사들이 있지만 이 섬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이 순간 건물 곳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수천 개의 작은 발들이 벽과 바닥을 두드리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거대한 바퀴벌레가 많이 보여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손바닥 반만해요. 옷 속으로 기어들어가요. 여러분과 친구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면서 등대 밖으로 뛰쳐나가요. 빨리 해변에 도착해 물에 뛰어들어요. 셔츠 속에 바퀴벌레는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주위를 둘러보니 벌레들이 하늘을 날며 검은 구름을 만드는 게 보여요. 메뚜기네요. 수천 마리의 날아다니는. 첫 번째 규칙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가이드는 말합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두꺼운 슈트를 줍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 슈트는 너무 두꺼워 보여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마이클은 그 옷을 입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차갑죠? 가이드는 이것이 독특한 냉각천이라고 설명해요. 동굴 안에서 마이클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가이드는 산소 탱크와 마스크를 줍니다. 잠수할 건가요? 마이클이 묻습니다. 아니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폐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마이클은 두려움으로 무릎이 떨립니다. 약간 후회가 돼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산기슭의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이곳은 크리스탈 동굴이라고 불리며 멕시코에 있어요. 마그마가 2600만 년 전에 지구의 뜨거운 내부에서 이곳으로 유출됐습니다. 흘러나오고 냉각되기를 반복했죠. 마그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산이 생겨났어요. 마그마와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이곳에 유입됐어요. 물은 바위 터널을 통해 스며들었고 언덕 아래에 동굴을 형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뜨거운 물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거요. 마이클은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손전등으로 끝없이 어둠을 비춥니다. 공기는 뜨거워지고 무거워져요. 미세한 물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어요. 가이드와 함께 마이클은 300m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절반 이상이에요. 대기 온도가 올라가요. 마치 지구의 중심부에 접근하는 느낌이에요. 마침내 하강이 끝나고 단단한 땅에 내립니다. 가이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마이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습하고 산성인 공기를 들이마시면 안 돼요. 폐에 물이 찰 수 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이곳의 공기는 매우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져요. 온도는 섭씨 58도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사막보다 높아요. 마이클은 길을 비추고 있는 커다랗고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땅 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수정 기둥이에요. 동굴 전체가 이 거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방으로 뻗어 있고 천장과 벽에 기대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길을 막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다리처럼 보여요. 마이클은 크리스탈 중 하나에 올라서서 그 위를 걷습니다. 가이드는 모든 기둥이 석고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이 물질은 건축 자재인 석고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죠. 마이클은 그중 하나의 단단한 표면을 만져봅니다. 마치 어떤 고대 문명이 만든 것 같아요. 가이드는 이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곳은 2000년에 2명의 광부에 의해 발견됐어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일부 결정체들이 50만 년이 됐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결정체 중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기둥은 길이가 약 11m이고 무게가 55톤이에요. 이곳은 황산칼슘이 풍부한 물로 가득 차 있고 이 원소는 광물을 형성해요. 이곳에는 무색의 다양한 석고가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물과 따뜻한 공기는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을 도왔어요. 습도와 온도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기둥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이클은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위험해요. 길을 잃거나 석고바위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게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다시 올라가야 해요.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 관광객의 동굴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곳에 가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동굴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이므로 그럴만도 하죠.
마이클과 가이드는 벌금을 내고 멕시코를 떠납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좋은 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굴 중 하나예요.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비가 필요해요. 마이클과 가이드는 작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들은 이탈리아 카프리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산 내부의 작은 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곳은 블루 그로토의 입구예요. 그 구멍은 너무 작아서 오직 한 척의 보트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과 가이드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동굴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동굴 벽은 깊은 호수에서 나오는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마이클은 동굴의 사진을 찍다가 그들이 지나온 입구가 밝은 하얀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햇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물 밑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햇빛이 그 사이로 스며들어 호수를 푸른 빛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동굴로 갈 시간이에요. 다음 동굴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들은 북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지하 깊숙한 곳에 굴곡이 심하고 복잡한 동굴이 있어요. 동굴은 약 3천만 년 전에 이곳에 나타났어요. 마이클과 가이드는 어두운 동굴 입구로 다가갑니다. 마이클이 손전등을 켜요. 끄세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안에서는 필요 없을 거예요. 안에 들어서자 마이클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동굴 전체가 빛나는 등불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 반딧불이에요. 파란 불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마이클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반딧불이를 해치지 않기 위해 동굴 출입이 제한됩니다. 과학자들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한 뉴욕주 북부에 있는 흥미로운 마을을 봅시다. 이곳은 큰 호수 바로 위에 있고 도시 이름은 레이크 조지예요. 사람들은 낚시, 보트 타기 그리고 다른 수상 활동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걸 좋아해요. 많은 낚시꾼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해안가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조지 호수는 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 잠깐만, 예? 소리 지르는 사람? 대체 뭐죠? 네, 사람들은 해안으로 와서 호수와 산 쪽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멀리서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 한 젊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떠나자 한 소녀가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서서 그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와서 물을 향해 소리 질러요. 우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져요. 마치 소리가 거대한 메가폰을 통과한 것처럼 목소리가 들려요. 소리쳤던 목소리가 약간 변형된 것 같아요. 믿기 어렵네요. 해안가로 다가가서 다시 소리를 질러봐요. 하지만 이번엔 마법이 사라졌어요. 평소의 비명소리가 들리네요. 그곳으로 돌아가니 메아리와 함께 여기선 여러분의 외침이 다시 돌아오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당신이 서 있는 곳을 보세요 라고 소녀가 말해요. 여러분은 나침판에 이미지가 생겨진 둥근 콘크리트 플랫폼에 서 있어요. 나침판 바로 위에 호수의 파란색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이 패턴의 중앙에 두 개의 나침판선이 교차하며 X자를 형성해요. 이 정확한 장소에 서서 호수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듣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비명이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 같죠?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보죠. 이 X지점에서만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소리 현상을 설명하거나 음파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추측과 이론만 있을 뿐이죠. 콘크리트 단은 호숫가로부터 작은 굴곡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벽에서 울려 퍼져 이런 음향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많은 곳에도 비슷한 반원형의 벽이 있지만 이런 음향학적인 속임수를 연주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론은 산과 물이 어떻게 메아리 효과를 만든 거라고 해요. 또 이곳에 마법의 생물이 나타났다는 오래된 전설도 있어요. 그게 물을 향해 소리쳤고 그 이후로 그것의 지혜가 호수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벽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네요. 넘어가죠. 가야 할 곳이 더 많아요. 우리가 다음에 들 멋진 장소는 캘리포니아예요. 베리에서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냥 해변에 서서 보세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이죠. 아름다운 자연, 깨끗하고 잔잔한 물. 하지만 이 호수에는 거대한 깊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초당 수백만 입방피트의 물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 이상이나 지하세계로 가는 터널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리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베리에사 호수는 몬티첼로라는 농촌 마을이 있던 지역이 있어요. 지난 세기에 사람들은 호수 옆에 댐을 지었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 수위는 상승했고 댐의 가장자리 너머로 넘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넓은지 짐작할 수 있게 개미가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흐르고 있는 욕조 가장자리에 서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개미에게 배수구가 큰 것만큼 글로리홀 구멍은 여러분에게 클 거예요. 물은 긴 수평 터널을 지나 가장 가까운 만으로 들어가요. 글로리홀은 지역 명소이자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예요. 이제 카리브해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매혹적인 장소를 알아볼게요. 여기 맑고 푸른 바다 사이 꿈같은 섬들 중 하나에서 독특한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체 용토는 거대한 콘크리트 단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 때문에 호수 표면에서 수증기가 방출되고 있어요. 이곳의 거의 모든 물은 액체 아스팔트예요. 피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이에요. 깊이는 75m인데 승객 끼인 보잉이 선 자세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 호수를 철저히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아래에 있는 지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천연가스와 기름은 이 틈을 통과해서 물과 섞여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액체들이 많은 화학 반응을 거쳐 아스팔트로 변해요.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그 호수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어떤 생명체도 그러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그 뜻은 지구 밖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피치 호수와 비슷한 탄화수소, 호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여기 아스팔트 호수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타이탄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다음 특이한 호수는 꽤 예상치 못한 곳에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있죠. 그리고 뜨거운 모래 언덕이나 생명이 없는 병원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남극에 있어요. 건조한 지역은 더운 곳이 아니라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을 말해요. 사막은 열과 모래가 아니라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죠. 남극의 일부 지역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요. 여긴 너무 추워서 1분 안에 차 한 잔이 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호수는 얼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작은 크기의 몇 센티미터 안 되는 깊이로 사실 호수라기보단 연못이에요. 큰 얼음 무릉덩이와 비슷해요. 돈후앙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저수지 중 하나라서 얼지 않아요. 조금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호수의 기원이에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튀니지 남부예요. 2014년 낯선 호수가 사막 한가운데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호수 주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호수가 언제 생겨났는지 몰라요.